이 문제는 스토크스 법칙에 따른 먼지의 종말 증강 속도, 식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식의 분자를 보시면 입자의 직경은 제곱으로 중력 가속도와 먼지, 가스의 비중차가 모두 올라가 있으니 이 셋은 증강 속도에 비례합니다. 반대로 가스의 점도는 분모에 있으니 반비례하지요. 그러니 비중차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연료가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지요. 산소가 넉넉하면 탄소는 끝까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지만 산소가 모자라면 산화가 도중에 멈춰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불완전 연소를 대표하는 물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사이클론의 집진 성능을 높이는 보조 기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블로다운은 처리가스량의 약오에서 10%를 호퍼 쪽에서 재유빈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을기류의 흩어짐을 방지하고 유효한 식력을 증대시켜 포집된 분진의 재비선을 막아주고 관 내 분진 부착으로 인한 장치의 폐쇄 현상까지 방지해 집진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답은 4번입니다. LA형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질소화합물이 자외선을 받아 반응하면서 생기는 광화학 스모그입니다. 자외선이 있어야 반응이 진행되니 햇빛이 강한 낮에 주로 발생하고 자동차가 많은 선진국형 오염 형태이지요. 그러니 1번, 2번, 4번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반면 3번의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이 원인인 LA형 스모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답은 3번입니다. 중력 집진 장치는 이름 그대로 먼지가 스스로 가라앉는 힘, 즉 중력만으로 입자를 잡습니다. 그러니 입자가 바닥까지 내려앉을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곧 효율 향상 조건이지요. 높이가 맞으면 입자가 떨어질 거리가 짧아지고 길이가 길면 체류 시간이 늘어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고 길이가 짧을수록 좋다는 3번은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1차 오염물질은 배출원에서 나온 그대로 대기로 들어온 물질입니다.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납처럼 굴뚝이나 자동차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들이지요. 반면 2차 오염물질은 배출된 뒤 대기 중에서 햇빛이나 다른 물질과 반응해 새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오존 과산화수소, PAN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유속환이 전부 이산화황이 되고 이산화황을 탄산칼슘이 1대1로 붙잡는 몰비만 잡으면 끝납니다. 황성분이 2%이므로 환의 양은 20톤/hr 곱하기 0.02는 0.4톤 H입니다. 결국 환율몰에 필요한 탄산칼슘의 양은 1몰입니다. 무게로는 S가 32g/몰, 탄산칼슘이 100g/몰이니 아래와 같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소의 분자량이 12g이고 산소는 22.4L가 필요합니다. 비례식을 사용하면 공기 중 산소는 부피비로 21%뿐이므로 산소량을 0.2로 나눠주어야 실제 공기량이 나옵니다. 이론 공기량은 37.3나노기 0.21 177.6 SN3 답은 2번입니다. 노말 농도를 ppm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노말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당 냉수를 말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해리 되었을 때 수산화이온과 함께 나오므로 일당량입니다. 그래서 일당량이 곧 분자량 40g이 되고 2일 노르말은 40g/L입니다. ppm은 mg/L와 같으므로 지을 mg으로 첨배해 주시면 0.4g/L는 400mg/L, 즉 400ppm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충전탑에 넣는 충전물이 갖춰야 할 성질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충전물은 가스와 액체가 넓게 그러면서도 막힘없이 만나도록 해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을 늘리려면 비표 면적이 커야 하고 가스가 잘 빠져나가도록 공급률이 커야 하며 오염물질과 오래 닿아도 견디려면 내식성과 내열성도 커야 합니다. 그런데 마찰 저항이 크면 가스가 지나갈 때 압력 손실이 커져서 송풍기 동력만 더 잡아먹고 처리 효율도 떨어집니다. 마찰 저항은 오히려 작아야 하지요. 답은 2번입니다. 전기 집진기의 효율식인 도이치 앤더슨식입니다. T 면적에 대해 분면 면적은 통과분의 역수에 자연 로그를 취한 값에 비례하지요. 효율 90%이면 통과분이 0.1, 99%이면 0.01입니다. 이론 산소량은 연료 1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부피입니다. 원소의 중량비가 주어졌으니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약 2.8 SM3kg 나오므로 답은 2번입니다. 퍼센트와 ppm은 둘 다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기준이 되는 분모가 다릅니다. 퍼센트는 100분의 1이고 ppm은 100만 분의 1이지요.
10%가 ppm보다 10의 4제곱만큼 큰 단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즉 프레온 가스를 관리하는 국제협약을 묻는 문제입니다. 오존층 보호의 큰 틀을 처음 잡은 것이 비엔나 협약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구체적으로 구축하도록 정한 것이 1987년 몬트리올 의장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산기체 방정식으로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계산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이므로 44g은 딱 1몰입니다. 온도는 절대온도로 30°C 273에 303K, 압력은 mmHg를 기압으로 바꿔 725 나누기 750 기압으로 넣어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처리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고저 처리는 질소, 인,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처리 공정으로 활성탄, 이온 교환 등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중화 적정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올론과 노말 농도의 차이인데요. 중화는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과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질 때 일어나므로 반드시 노말 농도로 바꿔서 계산해야 합니다. 황산은 수소이온을 2개 내놓는 이가 물질이라 0.5몰의 1을 곱해 1오르말이 되고, 수산화나트륨은 1가 물질이라 1몰이 그대로 1오르말입니다. 이제 중화 적정 공식 MV는 N-V-에 대입해 주셔요. 계산하면 10ml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포기조에서 유기물을 먹어 치우는 주인공은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처리된 물이 침전지로 넘어갈 때 이 미생물 덩어리도 함께 빠져나가서 그대로 두면 포기조 속 미생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침전지 바닥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다시 포기조로 반송해 MLSS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FMB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침전현상은 부유물의 농도와 입자의 특성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 네 이름만 알아두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1형 독립 침전, 2형 응집 침전, 3형 지역 침전, 4형 압축 침전으로 나뉩니다. 보기의 분리 침전은 네 형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침과는 모래나 흙처럼 무거운 알갱이가 자기 비중만으로 스스로 가라앉는 단순한 현상입니다. 물의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무거우니까 내려앉는 것이지요. 반면 침전은 응집제를 투입해 미세한 입자들끼리 화학적인 결합을 유도한 뒤 덩어리를 키워 가라앉히는 화학적 수질반입니다. 약품이 들어가 결합이 일어난다는 점이 핵심이지요. 확산과 부유도 약품 없이 퍼지고 뜨는 현상이니 화학적 반응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질산화는 말 그대로 산화의 과정입니다. 암모늄이온이 분해가 아니라 산화되는 것으로 첫 단계가 시작되어 아질산이온을 거쳐 질산이온으로 산화되어 갑니다. 분해라고 표현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수질에서 산도, 경도, 알칼리도는 모두 하나의 기준 물질로 바꿔서 ppm으로 나타내는데 그 기준이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이 문제는 오염원을 배출 형태로 나눌 줄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이 지도상의 한 점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배출구가 정해져 있어 어디서 나오는지 콕 집어낼 수 있지요.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가 여기에 해당하고 폐수처리장 방류수도 방류구 한 곳으로 모여 나오니 점오염원입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처럼 불특정한 장소에서 면적 단위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화와 환원을 가르는 4가지 기준을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SVI는 슬러지 1g이 가라앉아 차지하는 부피입니다. 반송 슬러지 농도는 이 SVI를 뒤집은 각 착파열 ml 속에 슬러지가 몇이 들어있는 냐를 뜻합니다. 이제 단위만 mg/L로 맞춰주면 됩니다. G를 mg으로 바꾸면 1000배, mL을 L로 바꾸면 다시 1000배이지요. 답은 4번입니다. BOD 소모 공식입니다. 여기서 BODT는 T로 BODU는 최종 BOD가, K는 탈산소 개수, T는 시간입니다. 문제에서 오일 BOD가 212mg/L, K는 0.15/day, T는 오일이니 그대로 대입한 뒤 최종 BOD에 대해 정리해 주셔야 CALC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염기의 가수를 놓치면 틀립니다. 이 밀리몰은 밀리몰 농도임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L입니다. 그런데 수산화 칼슘은 완전 해리하면 칼슘이온 하나당 수산화이온이 2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수산화이온 농도는 용액 농도의 2배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이 되지요. 로그는 마이너스 2.7이므로 14에서 2.7을 빼면 12.3입니다.
여기서 2.7은 pOH일 뿐이니 1번 보기에 속지 마셔요. 답은 4번입니다. 몰롱도는 용액 1리터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러니 용액 1리터의 무게부터 구하고 그중 황산만 골라내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비중 1.84는 1ml가 1.84g이라는 뜻이니 1리터면 1.84 곱하기 10의 3제곱g이지요. 여기에 농도 70%, 즉 0.7량을 곱하면 순수한 황산의 질량이고 이것을 분자량 98로 나누면 몰수가 됩니다. 약 13몰/리터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pH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상향로그를 취해 음의 부호를 붙인 값, 즉 로그 임금입니다. 농도를 그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어서 pH가 1 차이 나면 수소이온 농도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pH는 수소이온과 10의 마이너스 2제곱몰/리터, P86%, P스파이 마이너스 4제곱몰/리터입니다. pH 차이가 2이니 10을 2번 곱해 100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침전 속도가 2m GFIU보다 큰 입자를 모두 제거하려면 표면 부하율을 2m/day 이하로 맞추면 되고 그러려면 표면접을 넉넉히 잡아야 하지요. 이보다 작으면 부하율이 2m DAUI를 넘어 입자가 빠져나가므로 1000몰랄의 2제곱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물리적 흡착의 특징을 화학적 흡착과 구분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물리적 흡착은 붙는 힘이 약해서 붙었다 떨어지기를 쉽게 반복합니다. 즉 흡착과 탈착이 가역적이지요. 반대로 화학적 흡착은 한번 붙으면 반대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비가역적 흡착입니다. 그러니 기억은 물리적 흡착의 특징이 아닙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흡착량이 많고 다층으로 일어나며 분자량이 클수록 잘 흡착되는 이은 디귿 미율이 물리적 흡착의 특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함수율이 98%면 고형물은 2%, 함수율이 94%면 고형물은 2%입니다. 공식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함수율은 4%밖에 안 줄었는데 용적은 1 나누기 3로 줄어듭니다. 고형물 비율이 2%에서 6%로 3배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답은 2번입니다. 액체 염소를 물에 주입하면 유리잔류염소인 차하염소산과 차하염소산 이온이 생기고 물속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결합잔류염소인 플로라민이 만들어집니다. 살균력은 차하염소산보다 크고 차하염소산 이온 힙보다 크고 클로라민 순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수는 매기는 순서만 알면 바로 풀립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고 이온에서는 산화수의 합이 그 이온의 전하인 마이너스 2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ECr은 플러스 12, 크로뮴 하나의 산화수는 플러스 6입니다. 다이크로뮴산 칼륨처럼 칼륨이 붙어 중성화합물이 되어도 K가 플러스 1씩이라 크롬은 플러스 6 그대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AO 공법은 이름 그대로 현기조와 호기조, 딱 두 조로만 구성됩니다. 현기조에서 인을 방출시키고 호기조에서 과잉 섭취하게 만든 뒤 이녀슬러지로 뽑아내는 인을 단독으로 제거하는 공정이지요. 질소 제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A2O, UCT, VIP 공법은 무산소조가 들어가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하는 공법이라 문제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아메코틴은 맨아웃톤, 즉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인부한 사람이 몇 시간 매달려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수거능력 지표입니다. 그러니 분자에는 인부들이 1년 동안 쏟아부은 총 작업 시간을, 분모에는 그동안 치운 쓰레기, 수거량을 넣어주셔요. 값이 작을수록 같은 1톤을 더 적은 시간에 치웠다는 뜻이므로 수거 효율이 좋은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폐비화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폐비화는 유기성 폐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하도록 두는 방법이라 소각 같은 복잡한 설비가 필요 없어 초기 시절 투자비가 낮고 운영 시 소요되는 에너지도 적습니다. 또 완성된 폐비는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좋게 해 줌으로 토양 계량제로 쓸 수 있지요. 그러니 1번, 3번, 4번은 모두 장점이 맞습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폐비의 질소, 인 같은 염분 함량은 화학 비료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폐비화 생성물은 비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평가하며 이것이 폐비화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잘못 서술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수집 빈도가 많을수록 도시 규모가 클수록 쓰레기통 크기가 클수록 발생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한다고 거꾸로 서술한 3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MHT는 이름 그대로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맨아워톤, 즉 사람, 시간, 톤 단위지요.
인부 1인이 쓰레기 1톤을 수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분모가 1톤으로 고정된 점이 핵심이에요. 4번은 1톤이 아니라 10톤이라 했으니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압축비는 압축 전 부피를 압축 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쓰레기를 눌러 담아도 질량은 100kg 그대로이고 밀도만 커지므로 부피는 질량 밀도, 로 앞뒤 부피를 각각 구합니다. 단위를 맞추면 압축 후 밀도 2톤/큐빅미터는 1000kg/큐빅미터입니다. 질량이 일정하면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하므로 밀도가 2배가 되면 부피는 절반이 되고 압축비는 2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정상 소각로는 화산이 고정되어 있고 연소용 공기가 노 주위에서 화산을 향해 분사되면서 그 위에 쌓인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입니다. 화격자처럼 움직이며 뒤집어주는 장치가 없으니 교발력이 약하고 그래서 공기가 고루 닿지 못해 연소효율이 나쁘며 체류 시간이 길고 국부적으로 가열될 염려가 있습니다. 대신 녹아서 빠져나갈 화격자 틈이 없으므로 플라스틱처럼 열에 의해 용융되는 열가수성 폐기물의 소각에는 오히려 적합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폐기물의 성선을 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3성분입니다. 폐기물을 태워보면 먼저 물이 증발해 날아가고 다음으로 탈 수 있는 성분이 타버리고 마지막에 타지 않는 재가 남지요. 바로 이 순서대로 수분, 가염분, 폐분 세 가지가 폐기물의 3성분입니다. 소각 설계나 발열량 계산의 출발점이 되니 꼭 외워두셔요. RDF는 쓰레기를 가공해서 만든 폐기물 재활용 고용연료입니다. 결국 연료로 쓰는 물건이니 잘 타고 열을 많이 내야 하지요. 함수율이 높으면 태울 때 그 물을 증발시키는데 열이 먼저 쓰여버려서 발열량이 떨어지고 불도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RDF는 함수율이 낮아야 합니다. 2번은 반대로 말했으니 거리가 먼 것이 되지요. 답은 2번입니다. 현기성 단계에서 매립가스 조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현기성 단계에 들어서면 매립지 안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지속될수록 메탄의 생성이 점점 많아져 최종적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약 5.5의 비율에 이르게 되지요. 결국 메탄이 이산화탄소를 앞지르는 조성으로 끝나려면 시간에 따른 증가폭이 메탄 쪽에서 더 커야 합니다. 수소와 질소는 이 최종 조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분이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밀도는 1큐빅미터당 질량이므로 부피의 밀도를 곱하면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의 무게가 나옵니다. 트럭 한 대는 5톤, 즉 5,000kg을 싣고 1회만 운행한다고 했으니 하루 발생량을 트럭 1대 적재량으로 나눠주면 필요한 대수가 됩니다. 인구 10만 명은 답을 구하는데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슬러지 처리 공정은 농축, 소화계량, 탈수, 최종 처분 순으로 흘러갑니다. 이 중 계량은 뒤에 올 탈수가 잘 되도록 슬러지를 미리 손봐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계량 방법은 크게 약분과 열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빛의 80%가 흡수되었다는 말은 거꾸로 20%만 시료를 뚫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빠져나온 비율이 바로 투과도이죠. 흡광도는 투과도의 역수에 산염로그를 취한답습니다. 흡수가 많을수록 투과도가 작아지고 역수는 커지니 흡광도도 커지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듀로메식으로 고위 발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성분 배분율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약 4100kcal/kg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바달로는 여러 층의 화상미를 폐기물이 천천히 긁혀 내려가는 구조라 체류 시간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적은 폐기물도 충분히 태울 수 있고 내려오는 동안 다량의 수분이 증발되어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도 연소시킬 수 있으며 성분이 다른 각종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체류 시간은 뒤집어 보면 단점이 됩니다. 폐기물이 오래 머무니 연료를 조절해도 온도가 곧바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부피로 수거한 쓰레기를 무게로 바꾼 뒤 인구수와 기간으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밀도 0.45톤의 선제곱은 쓰레기 1큐빅미터의 무게가 0.45톤이라는 뜻이니 부피의 밀도를 곱하면 총 발생량이 나옵니다. 답의 단위가 kg이므로 톤을 kg로 바꿔주셔요. 이 양은 50만 명이 7일 동안 만들어낸 것이므로 인구수와 기간을 곱한 값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어떻게 조사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발생량 조사 방법은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해 주셔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수거분뇨의 성상 중에서 pH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분뇨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산성 쪽이 아니라 중성에서 약알칼리, 촉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거 분류는 pH 7.0에서 8.5 정도의 약알칼리성을 띈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적환자는 소형 수거차가 모아온 쓰레기를 대형 운반차로 옮겨 싣는 중간 기지입니다. 그래서 수송이 얼마나 편한가가 위치 선점의 핵심이 되지요. 보기 2번은 주요 간선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적환장을 나온 대형 운반차는 최종 처리장까지 곧장 빠져나가야 하는데 간선도로가 멀면 좁은 길을 오래 달려 수송비와 시간, 교통 혼잡이 늘어납니다. 적환장은 오히려 주요 간선 도로에 가까운 지역이 적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먼저 발생량은 부인량의 15%이지요. 1kcal/m에 3제곱인이 단위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함수율 90%면 고용물이 10%, 탈수 후 함수율 70%면 고용물이 30%입니다. 이 고용물 양은 탈수 전후가 같으므로 양변을 등식으로 놓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슬러지를 고온, 고압에서 공기로 산화시키는 공법의 이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슬러지는 대부분이 물이라 태워서 유기물을 없애려면 물부터 증발시켜야 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을 그대로 둔 채 210도 정도로 가열하고 120기압 정도로 꽉 눌러 끓지 못하게 한 뒤 공기를 넣어 액체 상태에서 유기물을 산화시키지요. 이렇게 젖은 채로 산화시킨다고 해서 습식 산화라고 부릅니다. 가열 건조는 수분만 날리는 것이고 현기성 산화, 호기성 소화는 미생물이 삼아 중온에서 분해하는 생물학적 처리라 이런 고온, 고압 조건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공명 현상을 묻는 요마 문제입니다. 물체마다 가장 잘 흔들리는 고유의 진동수, 즉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진동수가 이 고유 진동수와 딱 맞아 떨어지면 진동이 계속 겹쳐 쌓이면서 진폭이 크게 커지는데 이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공지 흡음재는 재료 속에 무수한 구멍이 뚫려 있는 흡음재입니다. 소리가 그 구멍 속으로 파고들면 안에 있던 공기가 흔들리면서 마찰로 에너지를 잃고 열로 바뀌어 사라지지요. 그래서 구멍이 많을수록 잘 흡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리솜 앞면, 광물면, 식물섬유류, 그리고 발포 수지 재료인 폴리우레탄 폼입니다. 손처럼 푹신하거나 거품처럼 기포가 가득하다는 공통점을 기억해 주셔요. 비닐 시트는 표면이 막처럼 꽉 막혀 있어 소리가 파고들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진동 가속도 레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함정은 문제가 준 0.0보플스의 이제곱이 시료치가 아니라 가속도 진폭의 최대값이라는 점이에요. 레벨 시계는 반드시 시료치를 넣어야 하고 정현 진동의 시료치는 진폭을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기준치는 문제에 주어진 10에 마이너스 5제곱 미터/세크의 2제곱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루트 2로 나누는 것을 잊고 진폭을 그냥 넣으면 60dB, 즉 4번이 나와 버립니다. 딱 3dB 차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선음원의 거리 감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선음원은 소리가 원통 모양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가 퍼지는 면적이 거리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면적도 2배가 되니 음의 세기는 1 나누기 2로 줄어들지요. 그래서 선음원은 거리가 2배 멀어질 때마다 음원 레벨이 3dB씩 감소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파동의 기본 관계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